네, 최종 의견 18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학휘 기자고요. 그리고 옆에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네, 정현석 변호사님. 참지 마요. 참지 마요라는 성악기 빠지세요. 아, 참지 마요. 누가 사왔나요? 제가 사왔어요. 아, 네. 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1+1 산 것 같아요. 아니, 김 변호사님이 네. 배고프실 것 같아서 일찍 아, 왔다고 감사합니다. 해서 그러면 하나 자연스럽게 드렸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김선욱 변호사님. 예, 아침부터 삼각김밥 맛있게 먹은 김선욱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통햄 김복을 먹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지? 아, 남은 게 참지 마요. 근데 저는 참치마요 더 좋아해요. 네. 우리 법조인 2명과 반 네. 법조인 1명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한 명도 모를 수 있어요? 뭘요? 재헌절이 왜 빨간 날이 아닌지. 그거는 네, 빨간 날인 관심이 왜 없나 아니? 봐.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네. 저는 알죠. 딱 처음에 나오네, 빨간 날 아닌 이유는. 저는 알죠. 왜요? 아니, 지금 헌법이 제정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놀러 간단 말이야? 오, 라떼는 말이야. 2008년부터 제외된 맞네. 게 맞네요. 예, 그렇군요. 알았어. 예. 2008년. 야, 이유가 뭔데? 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아, 공휴일에서 맞아. 제외가 되었고 꼭 아. 재헌절만. 이 외에도 10월 1일 국군의 날과 한글날도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된 바 있고요. 식목일도 제외된 바 있습니다. 국군이 한글로 헌법 쓰면서 나무 심고 이거 네 개가 좀 아니네요. 네? 나중에. 아니, 재헌절 이야기를 꺼낸 거는 네. 제가 헌법을 챙겨왔거든요. 미니 헌법. 올해가 네. 몇 주년이죠? 뭐의 주년? 헌법 제정 71주년입니다. 올해가. 작년이 말을 안 해도 70주년이라고 돼요. 작년 70주년이라고 좀 난리쳤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제가 우리 헌법 100주년을 좀 보고 죽고 싶은데 가능하시겠는데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30년 남은 건가? 8순 되기 전이죠. 그래서 네. 일단 아니 8순 아니지 7순 되기 전인가? 나 지금 몇 살인데요? 30년 남았으니까 맞지. 7순은 넘어야 되는 거죠. 뭐든 다 돼서 오잖아. 네. 아흔 아니에요, 아흔? 우리 헌법이 100년이요. 아흔. 살아 계시겠다. 꼴깍. 장수하세요. 나 이거 봤으니 원이 없어. 제가 100주년 때 제가 밥 한번 살게요. 100주년 때요? 네, 맛있는 거 한번 아, 진짜? 사드릴게요. 그때 네. 너 누가 살아있을지 모른다. 너 꼭 너는 살아있고 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사드리는 걸로 오래 살아야겠다. 하겠습니다. 가는 건 순서가 없어. 나는 살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것도 몰라 너. 우리 멤버 다 중에 살아있을 거야. 목소리가 제일 좋은 김선재 아나운서가 갑자기? 네. 헌법 전문 한 번만 읽는 걸로. 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예. 1987년 10월 29일. 예. 이게 한 문장이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1948년 10월 29일? 아니죠. 이게 마지막 개정이 87년 개정이니까. 맞네. 이 개정 전문은 87년도에 쓴 거고. 1987년 10월 맞아, 29일. 맞아. 당시 이제 87년 헌법. 3.1운동이 들어가고 이제 4.19가 들어갈 이거 거냐. 저 약간 맞아, 마음에 맞아. 안 드는 네, 부분이 있었죠. 있습니다. 어딘가요? 읽는데요. 비문이 있어요? 아니 비문 없고요. 왜 그 비음이 좀 한글에 있었던 것 보면은 같은데. 정렬하기 위해서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느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불이해라는 거를 불 다음 줄에 이해가 있어요. 구성이. 단어가 이게 잘렸다고. 양쪽 정렬이 그럼 되어 있잖아. 출판사에 양쪽 정렬이 되어 있잖아. 그거는 출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문제인 네. 걸로. 우리 헌법이 담아야 될 이게 전문이라 그래서 네. 헌법이 담아야 될 그 내용들을 최대한 어떻게 중요한 내용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쓴 거예요? 고민이 들어가 있죠. 누가 써온 거예요? 이거 헌법 개정하는 거니까 글쎄 당시 뭐 헌법학자들 이런 헌법 개정 작업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쓴 게 했겠죠. 아니라 다 같이. 네, 뭐 그렇겠죠.
개정을 이제 국회에서 하니까 음. 국회에서 그 안을 만들 때 누구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을 하죠. 하여튼 헌법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하자면 네. 헌법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왜 최근에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잘안 못했잖아요. 올라가고 예, 있잖아요. 그렇게 안 예. 됐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헌법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되게 오래돼서 고칠 부분은 많은데 현재 헌법도 이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별 법령들은 국회 의결 거쳐서 하지만 실제로 그 적용하다 보면 국민의 인권이나 침해할 수도 있고 또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통해서 침해하고 할 때 그래도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헌법. 헌법이 되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되게 좀 진보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얘기 다 써놨으니까 사실 뭐 진보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당연한 걸 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걸 고치라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법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이상 정현석 변호사의 제언절을 맞은 감회였습니다. 되게 전문적이요. 아니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막 떠오른 대로 얘기해서 네. 단어는 좀 이상했지만 네. 내용을 들어주세요. 내용을. 네. 네,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AS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전에 상속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선재 아나운서 응원합니다. 왜요? 동갑이래요. 네. 아, 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송 중에 질문이 짧다 해서 다시 보냅니다. 이번엔 삼촌이랑 같이 적습니다. 삼촌 그때 상속 문제였죠. 네. 아, 네,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길다고 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외할아버지는 1999년 10월 11일에 9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 400여 평을 삼촌께 증여를 했고 2001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동산은 20년이 지나서 공시지가 12억 정도가 됐습니다. 외가는 3녀 이남이고 저희 어머니가 3녀입니다. 같은 달에 삼촌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제하고 1,800만 원을 나눴고 문서에 몇 가지를 명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증감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한다. 2번, 사촌 누나, 저 사연 보내신 분, 그리고 동생의 교육은 일임한다. 세 번째, 부모님 유산은 동등히 분배한다. 아무튼 네. 지난 처음에 보냈던 사연 간략하게 좀 짚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 이분의 고민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거였습니다. 1999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5남매가 있었고 그 외할아버지가 9천만 원 정도의 땅을 이제 돌아가시면서 주셨는데. 넘기신 거죠. 네. 12억이 된 거고. 삼촌한테 9천만 원 땅을 증여를 하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네. 1999년에 증여를 했다고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삼촌이 나 혼자 받을 수 없다. 5남매니까 9천만 원을 5로 나누자. 1,800만 원씩 나눴고요. 그러니까 땅은 이제 삼촌이 소유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거고 돈으로 환산해서 준 거죠. 거죠. 환산해서 네. 1,800원씩 준 상황이고 그때 각서를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내용으로 각서를 쓴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4억 정도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네. 4억 정도 남기셨는데 지금 삼촌의 입장은 이 4억도 5남매가 동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근데 다른 형제들은 무슨 말이냐, 너 그 땅 그때 9천만 원 땅 12억이나 됐는데 좀 그것도 빠져라 나눠야지.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넌 이제 빠져 이거지. 그래서 이 청취자분은 이 삼촌은 동등하게 나누자고 현재 시점에서 말을 하는데 4억에 대해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외할머니 그 재산, 네. 외할머니 돌아가신 그 재산이 같이 나눠야지. 혹시나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네, 나눈다고 네. 지난번에 답변을 맞죠. 드리면서 드렸군요. 네. 좀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이라든지 이제 그때 9천만 원 땅 나눌 때 어떻게 나누셨는지 좀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가 내가 결석할 때 나온 사연이고 네. 그 당시에 이거 외할머니 재산은 그냥 같이 나눠야지라고 답이 나갔군요. 네. 제 생각도 일단 같은데. 예. 외할머니 그래서 삼촌이 이거를 좋아하셨군요. 삼촌 같이 들으셨나 봐요. 삼촌 주장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랬군요. 삼촌은 이게 당연히 외할머니가 이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4억 정도 현금이 있는데 이걸 동등하게 해야지. 아, 네, 네, 확정하시나. 네. 그래서 저희 답변은 그때 근데 김선호 이제 변호사님이 어머님은 하셨는데 좀 서운하셨겠네요. 네, 그런 네. 상황이었고 예. 어머님이 그래서- 저기 항의 댓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셨죠? 예, 예. 그래서 김선욱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방송
마무리하실 때 네. 그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좀 확인하고 싶다는 네네. 이야기와 그 당시에 99년도 땅 9천만 원짜리 아, 나눌 때 할아버지가 유류분 하려고. 네, 그래서 유류분. 그래서 네, 확인하려고 네, 그런 거야. 네. 그때 미안해, 우리끼리 어떤 얘기해서. 정보를 어. 썼는지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AS 사연이 아. 왔는데 정리하면 이거네요. 할아버지 재산은 삼촌이 다 가져갔는데 당시 돈은 좀 나눠준 게 있고. 돈은 n분의 1을 한 조금, 거죠. 네. 돈, 그 당시 가치로 환산해서 네. 대신 부동산 시가 상승해도 뭐라 하기 없기. 네, 이렇게 그렇게 된 거고. 써놓은 거네요. 외할머니 재산은 그건 별개니까 똑같이 나누자 삼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뭐 다른, 5남매니까 그쵸. 뭐 다른 그러니까 이제 김선욱 변호사는 그러면 오히려 예전에 외할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혼자 증여받은 거를 좀 되찾아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쪽 나머지 형제분들은 그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너가 9천만 원짜리 받은 땅이 지금 12억 아니냐. 공시지가가 12억 이미 충분히 받은 건데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남은 4억은 우리 남은 4명만 가져야지 왜 너가 왜 끼냐 이거지. 크게 보면 그런 취지죠. 네. 네네네. 약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 그 1999년에 이제 얼마였죠? 그때 9천만 원짜리 9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가 되죠. 근데 원래 상속되면 다 n분의 1이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n분의 1이라는 거를. 예. 근데 이제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 중에 한 명한테만 예뻐해가지고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뭐 예뻐했는지 싫어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을 줬어요. 재산을 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상속분이 이렇게 자기 뺏긴 거가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 유류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을 재산 가져간 다른 형제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 사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얼마죠? 10몇 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을 산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99년에 뭐 9천이었으면 뭐 2001년에 뭐 한 1억 뭐 1억 3천 됐을 수도 있죠. 뭐 1억 3천에서 이제 그 당시엔 또 외할머니도 살아계셨으니까 좀 약간 상속분이 약간 순전히 n분의 1로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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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좀 약간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님 몫이 13분의 2예요. 그러니까 13분의 2인데 그 13분의 2에서 50% 그러니까 13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2이고 네. 어머님이 그때 살아계시니까 어머님 3이란 말이야. 3이죠. 그러면 2 곱하기 5 10에다가 어머님 3 넣으면 13이니까 13분의 2고 네. 손욱 변호사 말대로 찾아온다 해도 13분의 1만 찾아오죠. 그렇죠. 50%만. 1,000만 원 안 되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당시 재산가액이니까 네. 사실은 좀 사실 억울하신 건 이해가 좀 되죠.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 유류분도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되지. 그것도 안 왜냐면 되죠. 외할아버지가 2001년 돌아가셨는데 한마디로 자기 그러니까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준 사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 그때부터 1년 내로 소송을 해야 되거든. 그걸 안 때부터. 네, 안 때부터. 근데 이제 이미 99년에 증여했을 때 가족들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며. 그때 안 거죠. 문서도 썼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시점부터 1년 내로 해야 돼요. 2002년까지 소송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돌아가셔서 그걸 안 날로부터 1년이고 그렇죠. 또 돌아가신 날 알든 모르든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면 또 못 해요. 네, 그렇죠. 200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10년은 한참 넘은 거고. 그렇죠. 네, 어느 모로 보나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어느 모라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못해. 의미가 못하니까 없네. 하지 마. 하지 말자. 싸우지 말고 제발. 삼촌을 제외한 다른 남매분들은 아무튼 유류분 청구를 못 하는 중요한 상황이고. 거는 또 1,800만 원씩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안 가져간 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법정에 가면은 이거 혼납니다. 예. 거의 진짜 근데 혼낼 뭐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이해는 해. 측면이 있긴 해요. 어머님 심정이 당연히 이해는 되죠. 네. 근데 이해는 나는 되는데. 이해 안 되는데 심정적으로. 왜냐하면은 유학도 다 보내줬고 삼촌이. 그러니까. 맞아. 그거 생각하면 솔직히 훨씬 본인이 어머님- 이득이죠. 심정적으로. 어머님 화나시겠네요. 지금 어머님 안 저기 이 들어요. 방송 듣고 계시진 않죠? 아니 저는 네. 너무 이거 귀여운 게 보내신 분은 이제 자녀잖아요. 어머님 아니 자녀니까. 귀여우신 게 삼촌이 지난주에 방송 듣고 삼촌은 자기 이야기라면 신나했대요. 정 변호사님이 없어서 약간 이게 실망됐지만. 왜냐면 제가 사실 이게 상속을 그때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유류분만 못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오면 그때 유류분 한번 다시 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걸 못 했는데 참고로 이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김선욱 변호사 얘기한 게 다 맞고 추가적으로 이제 치매 만약에 그 1년하고 10년 그러니까 유류분 치매가 있었던 걸 안 날로부터 1년이 안 지났고 또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안 지난 지금 최근에 돌아가셨고 뭐 이런 상황이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때 문제되는 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방법은 자기 애인한테 자기 집을 주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뭐 그치. 어머니 돌아가셨다 치고 아니면 바람 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는 극과 극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분 엄청 많이 다 내 전 재산을 이러고 이제 유언으로 하든 좋은데? 증여로 하든 그런데 그것도 다 유류분 침해예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하고 1년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년보다 더 전에 한 증여는 못 찾아와요. 근데 주의할 건 돌아가신 날로부터 몇 년이 됐든 상속인 중 한 명한테 특별히 많이 준 거는 찾아올 수 있어요. 기간 제한 없이. 그러니까 문제는 결론은 이 사건에서 만약에 지금이 뭐 아버님 외할아버님 돌아가신 직후라면 삼촌한테 증여한 시점이 몇 년 전이어도 찾아올 수는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김도엽 변호사 말대로 이미 돌아가시고 이런 행위를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못하는 거죠. 그 기간하고 그 기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예. 네. 저희가 어쨌든 그 어머니 입장에서 유류분이나 이런 것까지 짚어봤는데 네. 이 청취자분이 아무튼 궁금한 거는 최근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현금 4억 원 그거는 여기 대해서 N분의 오남매가 일로 어떻게 5분의 1. 그건 논의가 있을 수가 그거는 없어요. 5분의 1이죠. 할머니가 네. 증여를 하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는 재산은 당연히 상속분에 따라서 5분의 1이지. 아, 근데 그건 있죠.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제 자녀 중에 몇 그렇지, 분이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분이 굉장히 부양도 하고 특별히. 양육비도 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양육비는? 특수한 뭐 그런 어, 이유가 있는 어. 거고 그건 이제 기여분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기여분이라고 해서 그게 아닌 그러면은 이상. 근데 어. 이분이 많으면 많았지 삼촌이 삼촌이 더 많으실 않아요. 거지 않아요? 현재가 삼촌 편을 삼촌은 안 됐을 맞긴 것 맞아요. 삼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없다. 결론. 네. 지금은 삼촌 얘기가 좀 맞긴 맞아요. 삼촌의 주장이 맞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몽빠라빰. 뺄까 봐요. 지난번에 만든 코너를 뺄까 봐요. 아니 한번 뭐 해요. 선재야 우리 응원할게. 아니야. 이거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없이 갈게요. 아니야. 해. 너 그게 아니라 아, 네가 질문 못 만들어 온 가서 그런 거지 지금. 아니요, 있어요. 해봐 그러면. 물음표 붙이면 되는데. 아니, 물음표만 붙이면 돼. 해봐.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일까요? 거부할 수 있을까? 뭐 하지 않았나? 제가요? 빠밤. 난안 할게. 그냥 이게 읽을게요. 괜찮은데? 음. 집중되잖아. 네. 아무튼 유승준 판결입니다. 네. 정말 화제의 판결이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끝이에요? 이유도 얘기 드릴게요. 네.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기관인 주 LA 총영사가 유 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고요. 대법원은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유 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게 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제 네. 기사들 제목을 보면 이제 유승준의 입국할 수 있는 뭐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던데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판결 이후에 병무청에서 입장도 나오고 그 판결 이후에 국민청원에 뭐 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5일 만에 또 2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 판결에서. 그렇죠. 뭐 유승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떠나서 법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만약에 LA 총영사가 이거를 하급 뭐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법에서 기속이라 그래서 여기서 결정 났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그거와는 별도로 다시 한번 비자 발급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뭐 대법원은 법무부에서의 그런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한번 판단해야 돼. 재량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유승준을 뭐 꼭 입국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법무부의 결정만으로 LA 총영사가 그냥 절차도 그냥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위법하다는 그런 판결이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이제 행정소송을 제가 전문을 했기 때문에 네. 전공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라는 처분이 있잖아요. 처분은 뭐냐면 이 행정청이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너가 신청한 인허가 거부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네. 귀엽게 어쨌든. 네네. 예, 뭐 귀엽지는 않죠. 실제 받으면 화가 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권리 이익이 침해가 되죠. 예. 근데 이게 이걸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거부했죠. 네. LA 총영사관이 이 소송의 당사자예요. 피고가 되는 피고죠. 거였죠. 그렇죠. 유승준이 한 소송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LA 총영사관은 아니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했고 그거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 나를 기속한다. 즉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나는 입국 금지 결정을 따라야 돼. 법무부 장관. 상급 기관인 건 맞으니까. 따라야 되고 그래서 나는 너한테 입국 금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입국 금지 결정은 이 전산망에만 딱딱딱 입력하고 LA 총영사관한테 야 유승준은 무조건 입국 금지 결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공문을 보냈다거나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표시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문제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에 하급 행정청이 구속된다는 거는 이유가 아니야. 어찌 보면 그런 이 거죠. 총영사의 네, 사증 발급 거부가 첫 번째 처분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처분인데 네. 그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해서 그걸 처분이라고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분에 근거해서 나는 또 재차 2차 처분한 거에 불과하다고 한 건데 그건 이제 이유가 안 돼. 왜냐면 상급 기관의 그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 아예 처분도 아닌 네. 거야. 왜냐하면 그냥 전산망에 입력한 거에 불과하니까. LA 총영사관에 이런데 공문 보낸 것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입국 금지 결정에 그 근거되는 법률에 따라서 너가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너 심사도 안 하고 여기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을 할 때 이유를 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이번에 네. 사증 발급을 거부했는지에 네, 그렇죠.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근거가 이거 법무부에서 이미 결정 났다.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전화로 유 씨의 아버지에게 그렇지. 유 씨 본인도 아버지에게 아니야. 전화로 했다고 돼 있네. 본인도 아니고 본인에게 원래 문서로 가게 돼 있는데. Are you Stephen Father? 그것도 네. 문제 삼았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러면은 절차를 위반하면은 무조건 취소가 돼요 요새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근데 처분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대법원 네, 판결 법적으로. 자체는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저는 네. 궁금한 게 이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 어떤 절차를 말이에요. 뭐 네. 전화로 그냥 사진 거부할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당연하고 뻔한 얘기니까 통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 좀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절차상으로 원래 해야 되는 절차를 안 지킨 건 조금 그러니까 못 오게 하려면 제대로 못 오게 해야지. 오히려 좀 그러니까 절차상 왜 이렇게 약간 함정이 있게 해놔서 오히려 더 이거는 복잡하게 됐나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측면에서 그냥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처분할 때. 그래서 대법원이라는데 법원이 법원 옹호할 생각 없지만 법원이 뭔가 질서를 형성하는 곳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가 잘못됐는지를 법적으로만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판결은 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재판부는 이러거든요. 이제 재외동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5년도에 사증 발급 거부를 할 때 네. 재외동포법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니까 유승준이 38세 됐나 보다. 그 당시에 2015년에 그죠? 네.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가 들어와서 국가의 대한민국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아니면은 사증 발급을 해줘야 돼. 38세가 네. 넘으면. 그러니까 너가 한 10년 동안 외국에 있으면 한국 못 왔지? 이제는 좀 와서 뭐 한국 와서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요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유승준이 한국에 와야 돼 이런 판결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저기 LA 총영사관에서 이거 처음에 이 행정 절차를 할 때 제대로 안 했어. 제대로 안 하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은. 근거도 잘못됐고. 일단 판결은 그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서 지금 유승준이 38세가 됐으니까 재외동포법이 지금 말한 것처럼 예전에 얘가 병역 기피해서 이렇게 했어도 다시 한번 근데 이게 뉘앙스가 원칙과 예외가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입국 허용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 제한할 수 없다예요 규정이. 네. 그러니까 지금 유승준이 지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되게 엄격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봤던 거잖아요. 어, LA 아예 안 총영사. 봤지. 그거는 LA 총사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이제 판결은 이제 유승준 들어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은 했지만 열린 거죠 사실. 사실은 취지 자체는, 네. 이게 입국이 가능해질 이 입국이 뭐 국민 여론이 고려하겠지만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지금 들어온다고 대한민국 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IS나 뭐 짜증- 이런 테러리스트가 아니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 정서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질서 이런 유지가 안 애를 되고 있어, 또 지금. 들여오냐. 근데 이제 이 법의 취지가 38세가 됐다는 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올라 그러지? 근데 그게 나 이제 그것도 궁금해. 왜 나는 네. 왜냐하면은 근데 내가 그거 보니까 이미 유튜브에 왜 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엄청 많아. 뭐 어떤 게 있어요? 무슨 분석이 설이 나오고 있어요?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뭐 되게 그러니까 나쁜 지- 분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쁜 뭐 의도다. 나쁜 분석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얘 쪽에서 네. 좀 쓴 건 뭐 없어요? 네? 그냥 조국을 그리워서 온다 뭐 이런 아, 것도. 스티브 유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녀한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자녀가 있나요? 그 뭐 영상으로 보여주면 아, 유튜브로 관심 보여주면 안 없어서. 되나? 와서 직접 보여줘. 보고 싶겠지. 아니 그렇다기보단 저는 막 뭐 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튼 저 어릴 때 되게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그렇지. 얼굴을 다 알, 어릴 때 엄청 가위. 유명했는데. 그렇지. 그 맞아. 얼- 이 세상에 나나나.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제 힘들 모습이 거 여기 오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그냥 지나다니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 저는 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당연히 입국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승준의 그 행보가 네. 진짜 괘씸해서 음. 뭐 이런 땡땡이 다 있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국가가 물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지는 국가의 재량이긴 한데 사실은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아예 못 오게 하는 우리나라가 무슨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 정서 때문에 국민들이 짜증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군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가 이때 너무 그러니까 딱 하나야 못 들어오게 하는 건 거짓말했잖아요. 예, 딱 국민 하나. 괘씸죄죠. 그렇죠. 국민 정서. 예. 우리는 이때는 더군다나 우리 지금은 군대가 좀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기간도 짧아졌지만 또 과거로 2000년대 갈수록 초반이니까 예. 남자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게 입국을 한다고 해서 국가의 이익이 해쳐지는 건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도 저는 국가의 이익이 이 사람이 입국하면 해쳐지냐라는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무승준 근데 전혀 저도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왜 오려고 하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오게 된다면 사실 뭐 국민들이 예를 들면 뭐 일본 이것도 어떤 법적인 것과 별개로 그 불매운동 하는 것처럼 그렇지 뭐. 이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거 사회적인 어떤 처벌 같이 받는 게 그렇지. 있는 얘가 거지. 뭐 연예 활동을 해도 음. 뭐 방송 나오면은 방송국에 좀 뭐라 하고 왜 저런 애 나오냐. 그러니까 얘 뭐 공연에도 아무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뭐 해야지.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음. 뭐 법적으로 인정됐는데 뭐 불매 운동을 한다는거나 이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되지 그거. 그거는 뭐 많이 뭐, 그거는 아무 문제 뭐, 없죠. 음. 저도 표현이 뭐 자유니까. 저도 유승준 뭐 이렇게 욕할 수 있죠. 저도 뭐 네. 욕을 쓸 수는 있는데 국가 공권력에서 그냥 입국을 불허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국민의 어떤 그거에 좀 영향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놓고 사실 별개의 어떤 분야인 것 같아요. 국민 그- 괘씸죄는 국민이 처벌하자. 그죠? 내 자유지 뭐. 사실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예 저도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재외동법법 요건대로 하면은 예. 거의 뭐 입국되죠. 입국 거의 무조건 제가 봤을 들어옵니다. 음. 막 근데- 계란 던지고 그러면 되죠. 뭐. 아니 뭐 근데 거기 어쨌든 그건 표현의 자유니까. 예. 예, 뭐. 예. 아, 이 계란 던지는 게 표현이잖아요. 아 그거는 저기 계란은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계란 던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삶은 계란이야. 폭행이지. 맥반석 계란이야. 그거 위험할 것 같은데. 타조알이야, 타조알. 타조알 진짜 안 깨져요. 세상이 아니야.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화재 판결은 하나만 하고요. 타조가 부화했어. 네,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집중 탐구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꼬였다. 죄송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방송 정한 지 며칠 됐는데 네. 어제 M사 아나운서들이 시행 첫날 1호 진정을 넣었죠. 그래서 네. 더 유명해진 것 같긴 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대다수가 직장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는 걸 보니까 5인 이상의 업체면 네. 여기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핵심 요약 좀 정리해 주세요. 저 김선욱 변호사나 누가 아주 짧게. 그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기막히 안 아, 법을 한번 법 조항 네. 하나만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정리해 주세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뭐 법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조항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네. 제 근로기준법 76조의 2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석 들어갑니다. 사용자도 자기보다 아래 사용자한테 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근로자도 자기보다 그렇죠. 뭡니까? 네. 근데 이제 꼭 이게 상하관계는 아니네요. 다른 근로자라고만 했는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라 그랬으니까 직책이 딱 위거나 아니면 직책이 똑같아도 뭐 관계상 우위에 있는 경우. 그거를 거네. 세 개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아 그래요? 네. 원고를 한번 넘겨보세요. 네. 처음 넘겨보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들 궁금증이 그거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케이.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뭘 해야 해당되는 거야? 네, 가장 중요하죠. 네, 그게 가장 궁금한 건데 이거는 고용노동부 매뉴얼 가져왔는데요, 제가. 네. 이를테면 행위요건 뭐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이제 매뉴얼에서 밝히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근데 이게 법에서 다 아까 그 법조항에 다 나왔던 건데 세 개.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우위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러니까 업무 범위 내에 있으면은 괴롭힘이 아니고 네.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요건 뭐 그냥 이거저거 다 포함된다는 얘기고. 이 세 가지를 좀 뜯어서 보죠, 뭐. 그러면 네네네. 우위성인데 네네.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선배가 후배 괴롭히는 것만 생각했어요. 네네. 그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왕따도 될 수 있지 않아요? 동기- 선배가 끼리. 선배 괴롭히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를테면 과장이 보세요. 부장 괴롭히는. 지위상의 우위도 우위성이고 네. 관계상의 우위도 우위성인데 지위의 우위는 간단한데 이제 관계의 우위가 네. 되게 지위의 포함되는 거죠. 우위라 하면 뭐 선배가 상하관계죠. 이제, 상하관계인데 관계 우위성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아, 우리 사장님이야. 우리 회사 사장님. 내가 사장이야. 뭐 부장 뭐 그냥 사원이야. 어. 근데 지위상으로는 높잖아요. 왜 다 높죠. 김사원이야, 네. 셋 다. 아, 짜증나. 네. 근데 우리 세 명이 수적 우위를 형성해요. 날 왕따 시켜. 왕따 시켜. 아니면 그럼 내가- 나 회식 가는데 나 빼고 셋이가. 그러니까 이것도 나 괴롭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정신 내가 고통 회장님 받아야 돼.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그러면 건 그거 두 번째 세 번째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이 우위성에서 판단할 때는 수적 우위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장님 아들. 회장님 이것도 아들- 근데 사실 꼭- 관계상의 우위잖아. 그치. 근데 회장님 너한테 뭐 아들까지 함부로 못할 갈 거 필요도 없다는 거지. 회장님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없이. 거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심지어는 여성들만 있는 직장에서 남성이 소수인데 뭐 좀 이런 관계가 특이하지만 주로 이제 뭐 여성이 뭐 차별받는 많아요. 경우가 많겠지만 교육 회사들. 남자 직원이 보험회사.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남자니까 뭐 다 해라. 어. 뭐 힘쓰는 거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그거 고용노동부가 예시든 것 중에 음. 너는 남자 사원이니까 힘세니까 정수기 물은 네가 가라. 이것도 괴롭힘으로. 우리 아, 그런 그래요? 거야? 괴롭힘이지. 네? 21세기에 그래서 진짜. 지위상 우위는 다 네. 이해를 하실 테니까 네. 관계상 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 노동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개인 대 뭐, 집단이라는 네. 수적 측면이 있네요. 네, 이거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요건 왕따 시키는 거 말하는 거 같죠? 그죠? 네, 그렇죠. 뭐 후배들이 이를테면 선배를 왕따 시킬 수도 있는 거죠. 후배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정말 너무 슬프다. 선배를 왕따시키거나 최악이네. 이것도 너무 슬프다. 이게 근데 다른 걸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예시는 저를 사장으로 했는데 네. 솔직히 사장을 왕따 시키는 거 괜찮아요. 사장은 어차피 부장, 근데 그치 부장이네. 부장이고 하나 위 사원, 정도를 사원. 왕따 시키는 건 네. 조금 문제될 근데 수도 사장은 괴롭힌 대상 아니에요, 이거. 있어요. 아예 대상이 왜냐면 아니죠. 이게 아, 예, 근로자를만 네. 괴롭혀야 돼. 상무 전무 다 아니죠. 아, 간부들은 그렇지. 근로자 아, 아니니까. 근로자 아니야. 아니면은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동기끼리 한 명 왕따 시키고 이런 그죠, 그렇지. 그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돈끼리. 그건 당연하고. 그 밑에 보니까 연령, 학별, 성별, 출신 지역, 인종 이렇게 인종도 있네요. 있죠. 그러면은 성별은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예. 너희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다. 나 연령 가지고 맨날 그러잖아. 나이 많다고. 저희는 같은 직장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많이 괴롭혀 주세요. 그냥 괴롭히는 직장 겁니다. 외 그 괴롭힘. 직장 간 괴롭힘. 그냥 괴롭히는. 그리고 직원이 4명밖에 안 되잖아. 이런 젠장. 5인이 안 돼요. 저기도 포함하면 5인. 5인인가? 우리 최종 의견 회사에서 유치해 하세요. 아무튼 네. 그 있고요. 또
근속연수, 전문 지식 등 업무 역량 뭐 이런 걸로 괴롭힐 수 있어요? 야 지식도 없는 놈아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 네 번째도 노조,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중요하네. 야 그럼 이거는 노조에 속한 사람이 속했다고 괴롭힐 수도 있겠네. 그 뭐 안 속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노조원들이 아니면 이제 상사가 아이 저거 노조 가입했어 이래서 또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위성 정말. 그리고 감사, 너무 넓다. 뭐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관계 우위성을 따질 때 이게 재밌네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후배. 일단 승승장구라는 말이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잘 나가시는 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후배가 모든 상사 지시를 들으면서 특정 상사의 지시만 무시하고 반발.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되게 좀 상사 중에서 좀 잘 나가지 못하는 분의 지시만. 그렇게 와 했을 때 이거 진짜 이거 더 나쁘다 이거. 만만하게 보는 거지. 상사가 하는 거 더 나쁜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런 Q&A에 대해서 이 친구를 지금 왕따 시키면 정당방위 되나요? 아니 제 생각에 왕따 못 시킬 것 같은데, 못 시킬 것 같은데. 이 상사가 잘 나가는 게 없어서. 아 그렇게 당하고 말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여러 이제 Q&A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행이 됐는데 괴롭힘이 그죠. 뭐냐 했을 때 예. 노동부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승승장구하는 후배 승승장구 너무. 예,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관계라면 후배든 상사든 모두 위반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하면서. 예, 후배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다른 후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선배가 주로 가해자가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장구 들고 와서 때리고. 네. 승승장구. 물장구는요? 물장구야? 그거 되게 장구.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물장구.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우위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아무튼 행위요건이 3개라고 했잖아요. 우위성, 업무상 적정 범위, 네. 뭐 신체적 뭐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인데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여론이라든지 네.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이건 가장 어렵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업무상 적정 범위. 뭐 커피 타워라 이런 건 업무를 넘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해야 되고 중요한 회의를 하고 이럴 때 뭐 사람이 음료도 마셔야 되고 네. 뭐 아주 좀 유치한 예지만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산업재해 같은 것도 회식 중에 일어나도 다 업무상 재해잖아요. 네. 애매하네. 고기 구우를 하는 건요? 어디? 회식에서 고기 구우를 하는 건요? 다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업무상 적정. 그러니까 업무 회식도 안에 업무 있는데 연장이잖아. 업무에 적정하지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얘만 고기를 굽는다는 게 원래 얘가 고기 구우려고 취직한 게 아니니까 그치. 일단 적정 범위는 잘 무조건 굽긴 해도. 넘겠지. 만약에 무조건 네가 구워야 된다 이러면 그럼 못 굽게 하는 건요? 그렇게 아 이거 좀 아, 싸움 너는 많이 굽지 마. 나죠. 내가 진짜 잘 굽는다. 너 맨날 고기 태우니까 굽지 마 이렇게 못 하면은 굽어. 선재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자꾸 드림 많이 쳐요? 고기 좀 사주세요. 아니, 물 자꾸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옆에 물 같은 걸로 자꾸 상상을 하게 저 돼서 요새 드립력이 충만해요. 와,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물장구 너무 업무상 웃긴데. 적정 범위 넘는 네.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사회통일 뭐야?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지 아 저는 않거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저희는 TV에 이제 얼굴이 나가는 직업이나 보니 그렇죠. 사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나운서가 뭐 예뻐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죠 사실은. 되게 뭐 중요한 왜냐면 예민한 문제네. 핵심은 사실 신뢰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뭐 말 잘하고 신뢰감 있고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부차적인 건데. 그 예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또 우리 사실 선재 아나운서가 또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던 그만해. 정말 고마워. 그만하게. 정말 고마워. 지금 괴롭히는 거야. 아 이거 직장이 아니래잖아. 아니 괴롭힘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래잖아. 아니. 괴롭힌 거 아니야? 저는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네. 아무튼 근데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상사가 네. 본인은 업무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외모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나운서 그런 문제가 있지. 근데 밑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은 아니 뭐 이거는 외모 지적에 다른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게 따라. 되게 애매하다니까. 아니 왜냐면 얼굴이 나오니까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지나치게 뭐 그걸 가지고 간섭하면 문제되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신구 아니면 화장, 화장이 머리 너무 스타일. 너무 진하다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저는 언뜻 생각했을 아나운서인데 막 때는 스모키야 스모키. 그러니까 너무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집중 못할 정도의 코 피어싱. 헤어스타일이나 뭐 액세서리나 옷이나 이런 거면 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저도 후배가 있으니까 그렇지 똑같은 입장이지. 내가 볼 때 안 예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지적을 하면 안 예쁘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예쁜 게 프로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의 누군가 범위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 앞에 서는 직업이라면 지금 예쁘다는 거 이제 꾸며서 잘 이렇게 꾸며서 예쁘게 보이게 예쁜 하는 거. 모습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프로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네. 갑자기 생각하는데 전에 뭐 그것도 다른 진짜 방송 보는 것 같은데 애매하다. 안경을 쓰고 나오신 아나운서 기억- 있었지. 앵커였나? 한 번 내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그거 약간 좀 다른 건가? 그거는? 안경인데 막 선글라스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그거는- 힙합 안경. 네. 근데 안경 쓰는 네. 나오면서 뉴스에 이거 이렇게 참 선이 있는 어렵네. 거 사회통념이라는 그 기준이라는 네, 게 지금 사실 되게 모호하거든. 그래서 업무상 적정 범위가 계속 좀 앞으로 좀 해석이 돼야죠. 애매해질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업무 시간에 카톡은 확실히 업무 사회통념이 넘은 거 맞잖아요. 지금은 현재. 주말 밤 9시 카톡하는 사람 업무 진짜 시간 때리고 외의 싶어요. 카톡. 네, 업무상 얘기를 업무 시간 외를 넘어서 뭐 8시 9시 하는 거야 밤에. 그건 확실히 사회통념상 넘은 거 맞죠. 네. 네. 그 소송이 있어요 또 그런 게 비슷한 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 음.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네, 어렵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그 같습니다. 세 번째 아까 행위 요건 중에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그건 쉽지. 여기 예시로 나오게 면벽 근무가 있네요. 면벽 근무라든지 그런 거는 정신적 고통을 주잖아요. 랜선이 없는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MBC 아나운서 네. 1호 진정할 때 주요 그거는 아, 네, 그래. 저기 별도의 사무실을 어떤 사람들만. 그러니까 계약직 아나운서 그 당시 뽑혔던. 네. 당시 뽑혔던 그 몇 명의 뭐라고 해야 되지?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별도의 사무실에 배치를 하고 프로그램도 안 주고 사내 전산망도 끊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해당할 여지가 없죠. 예. 그렇죠. 뭐 이건 다 케이스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고. 네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케이스들을 가져왔는데 케이스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를 인정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하나 정도씩 볼까요 그러면? 네네 보시죠 뭐 봅시다. 간단하게 보죠. 예. 첫 번째 거 먼저 네. 한번.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는 창구 수신 업무였는데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서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고요.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인정되겠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일단 뭐 너무 명확하네. 판단할 때 어떤 걸 보냐 그걸 때문에 가져온 건데 일단 행위자가 회사 임원이었으니까 해당되고 우위성 있고. 네. 피해자는 직원이니까 뭐 당연히 뭐 되는 거고 근로자인 거고 뭐 육아휴직 이후에 같은 업무를 못 볼 이유가 없는 건데. 또 행위 장소 사업장 내였고 행위 요건 아까 말했던 계속 얘기했던 세 가지 볼 때 스트레스 주죠. 우위를 여부해 우위성이 있었는지 네네. 이건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전문에 심지어. 네. 우위성 인정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 넘었는지 이건 넘었다고 판단을 한 거고 네네. 또 이 직원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네네. 걸로 인정됐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요거 뭐 인정 불인정 합해서 7개밖에 안 되는데 빠른 속도로 다 보내놨지 않아요? 시간 좀 그런가? 한 5분. 스피드하게 볼까요? 그냥 결론만 볼까요? 그러면? 결론 중심으로 선재 아나운서나 뭐 읽어만 줄까요? 네, 두 번째 기자님이 거, 네. 좀 번갈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인정 사례인데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심화해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그러니까 이 니들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30% 이게 그건가? 사유서는 좀 약간 충격인데. 그러니까 이런 술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 무슨 개인이 못 오고 얘 못 오고 뭐 날짜 못 잡는 사유를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얘는 뭐 이모 상으로서 뭐 최종 의견 회식 잡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인정 정말 어렵잖아. 세 번째 인정 사례가요. 네.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그리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해서 마구 때리기도 함. 사고 나서 룸미러와 다쳐버려요, 씨. 사이드 미러를 접은 사장만.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해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 업무를 함. 이건 왜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한 거죠? 위험하잖아요. 이거 아니, 실제 그러니까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친 건가? 다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약간 괴롭히는 방식인 거네. 어. 네, 너 괴롭히는 방식이에요. 접고 운전해봐. 네, 지도 접고 지도 운전해라. 위험한데. 아니 뭐냐면 도라이 직접 아니야? 보라는 거거든. 이거 그때 내가 알고 있어. 아 뭔데? 미러를 보지 말고 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라. 나를 태우고 하니까 안전하게. 그 취지였어요? 그 취지. 아니 거의 기린이어야 상상도 못했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못했죠. 아니, 아니, 실제 케이스예요. 그 이거는. 취지야. 그게 진짜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 사실. 위험한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만 보지 말고 직접 봐라. 근데 사실은 다 도라이 아니야? 미러만 보지 누가 이걸 다 이거 어느 회사야? 회장. 기억은 안 아 이거 나는데 유명한데. 밝혀. 이 어쨌든 이것도 무슨 회상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 여기까지 다 인정된다고 인정. 판단했습니다. 또 네. 또 인정인데요.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함. 또한 부장님과 다른 직장 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고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중학교 일진도 아니고 이건 형사고발 사례인데. 이거 형사고발은 되겠다. 그렇죠. 형법상 아이. 폭행으로도 처벌 가능이라고 그렇죠. 설명했는데 아, 이게 협박. 대부분 사례를 보면서 뭐 행위자나 피해자나 행위 장소나 뭐 그런 건 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뭐 저기 우의성도 저도 판단하기 쉬울 것 같고 네. 우의성이랑 고통 문제는 근데 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해서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 벗어난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불인정 사례 이거 불인정 네, 사례를 볼게요. 첫 볼까요? 번째 한번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불인정 사례인데요. 의류회사 디자인 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으나 이 팀장이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컨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해야 했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이거는 뭐 이게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의성 이게 직속 관리자가 한 거니까 우의성은 인정돼요. 울성은 있지. 예.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이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또 인정돼요. 근데 근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그거죠. 이걸 보는데 뭐 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속 그냥 괴롭히려고 시안을 계속 쓰게 하면 그건 좀 문제지만 신제품 컨셉 신제품 컨셉이랑 맞지 않았다고 볼 만한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차례 아닌 것 실시하는 같지만. 뭐 그 정도로는 그거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또 그러니까 판단을 뭐 한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없지만 이번 시즌 신제품 컨셉이랑 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뭐 계속 요청을 하니까 스트레스는 받지만 아이고 짜증 나겠죠 이 저 부하 직원은. 괴롭히는 건 아니죠. 근데 괴롭히면 아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을 못해서 혼나는 거는 괴롭힘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업무상 적정 범위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짜증 나는 게 다 괴롭힘이면 그치. 다 괴롭힘이죠. 우리 다 짜증 나잖아요. 직장에서. 집에서든 회사든 다 법원에서든 죽여버려 이씨 이러잖아요. 화가 다. 나죠. 예. 아유 무슨 말이야. 마지막 네. 그리고 불인정 사례.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 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해서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선 이번 근무 평가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지만 이 평정자인 본부장은 김 씨의 근무 성적을 지난번에 이어서 B등급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 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의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던 김 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애매하긴 하네. 괴로우시답니다. 그렇게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번에도 평정이 B등급을 받을 만하다. 뭐 이런 취지였겠네요. 네. 근데 반대는 괴롭힘 돼요? 어떤 어떻게요? 거요? 나는 A를 받아야 돼. 음. 근데 야 선배들이 많이 힘들다. 이러면서 선배들 이번엔 A 주자. 왜 너는 B야. 너는 상대평 B야, 따라서. 난 A야 누가 봐도.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그거는 평 완전 직장 내 괴롭힘. 이번 평정에 아니, 반대인 부당한 거지. 부당한 얘- 평가면 그러니까 얘 좀 그런 챙겨줘야 돼. 얘는 좀 네. 챙겨줘야 돼. 지금 얘 승진해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번에 너가 좀 양보해. 아, 이렇게 승진을 하는 좀 경우. 양보해. 근무에 대한 진정한 어. 정당한 평가 이외에 그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음. 명백하게 드러나면 괴롭힘이 되겠죠. 적정 범위 넘은 것 같은데 그거. 네. 근무 평가 좀 그거는- 애매하잖아요. A, B인지. 그러니까 어려워. 너 되게 이번 달 근무 평가 스스로 A야 B야? 저요? 이번 달은 뭐 그냥 빗불 정도 되는. 학점이야? 저희 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너 재수강 네, 아니야? 빗불입니다. 재수강? 정 씹을 변호사님 빗불을 저는- 재수강하나요? 네. 저는 씨뿔. A 트리플. 왜냐하면 제가 아니 기본적으로 제 능력은 어떻게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하루에 3시간 자고 하루에 14시간 근무했는데 매일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했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이 A를 못 받으면 누가 A를 받겠습니까? 이 연사 강력히 36발 연사. 죄송합니다. 재미도 없고 네. 망했네요. 아무튼 뭐 오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봤는데 제가 네. 이거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업무상 적정 범위만 판단이 제일 그렇죠. 애매한 것 같은데 되게 어렵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렇긴 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저 문제 있네 싶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맞아. 근데 그렇게 판단한 거고 이게 처음에는 이거 왜 만들었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문제가 되면 아까 뭐 기존에 있는 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개별법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 직장 내 이거는 괴롭힘에 보면은 대해서. 예. 이게 사업주한테 그거를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러면 개선 조치 해야 되는데 개선 조치 안 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아. 가해자 근데 처벌 물론 가해자는 규정이 없어요. 형법이나 뭐 다른 어떤 규정에 따라서 뭐 민사소송,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 결국은 이제 사용자를 처벌하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직장 내에 그런 왕따 문화? 뭐 괴롭힘이 없도록 개선을 해라 이런 관리도 거죠. 잘하고. 관리 의무를 사실 규정한 거죠. 사업주가 힘들겠다. 뭐 자기가 다시 다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 여기 사업주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제 사업주죠. 사업주세요. 그렇죠. 사업주죠. 법무법인 중 땡의 어. X의 대표 변호사님. 저는- 저도 법적으로 사업주죠. 예. 근데 직원이 없잖아요. 파트너니까. 직원이 이제 파트너는 내가 없죠. 사용자이자 근로자. 공동 사업주와 공동 직원이 있는 거죠 이제. 예. 특이한 상태죠. 아 보험료 너무 많이 나와. 아, 이 나라가 지금 이래서 그러면 이 이거- 이슈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을 잘 안 가요. 아무튼 주로 5인 이상의 강의를 하다 직장인 보니까. 건가요? 그리고 그렇죠. 관계상 저희 우연치도 않는 뭐 거 아닌가요? 20명 넘죠. 그러면 직장이. 좀 이거 유념하셔야겠네. 아니, 몰라요 안 가서 취업 몰라요. 규칙도 어제 제가 카드 주고 왔어요. 점심 맛있는 거 3만 원짜리 사 먹으라고. 오. 왕따 당하시는 거 아니죠? 저도 주세요. 같이 먹자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카드 주고 왔어요. 선재 아나운서는 저도 아. 주세요. 저는 얘기 안. 이거 보면서 여기. 일단 많이 증거를 수집해 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녹음의 있다면 중요성. 아니 뭐 녹음이든 뭐든 좀 뭐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를 뭐 언제 터뜨릴지 몰라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좀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상황은 내가 굉장히 의리여서 신고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써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뭐 그 정도입니다. 네. 몇 가지 사례 보다가 내가 이게 옛날에 내가 입사했을 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신고 많이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나 신고할 거야 이런 애들 아,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문제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렇구나, 뭐 당연하구나 이런 몇 가지 케이스들이 그렇죠.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가 무디였구나. 나 후배들한테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사죄하세요. 주말에 카톡하지 마시고요. 주말 카톡은 좀 다른 얘기 주말에 같고 그렇게 업무에 관한 카톡 보내지 마시고 사랑 고백 카톡 이런 거 보내세요. 그렇죠. 더 싫을 것 같아요. 등산 업무가 같이 나. 갈까 이런 거. 업무가 나. 성범죄다 성범죄. 등산 같이 갈래. 이거 완전 같은 남자끼리도 너무 보내시고 건데.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뭐 마무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뭐 하나 광고를 하자면 직장 내 뭐 괴롭힘 이런 거에 대해서 SBS 막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 홈페이지에서 SBS 제보하지 말고 저희 최종 의견 메일로 보내세요. 최종 의견 메일로 야 오늘도 보내주세요. 메일 소개 안 했어. 아 우리 이런다니까. 솔직히 저희- 소개하고 안 하고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해. 그래도 마지막으로 메일 주소 한번 네. 소개하는 거 하고 끝내죠. 네,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아카펠라로 final 할까? final@sbs.co.kr입니다. 파이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파이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